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는 듯 기사 이거 반응 괜찮은데? 오,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 기자, 이번 기회에 아주 정신적 전문가로 가보는 건 어때? 기획 한번 다시 안 해볼래? 남양주 사건이요? 남양주? 네. 작년 5월에 남양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아버지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아마 그 건도 안인득처럼 약 끊고 방치되다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이번엔 좀 다른 얘기. 이렇게 위험한 환자를 왜 그냥 방치했냐? 뭐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얘기. 조현병도 치료만 잘 받으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 아니다. 오히려 더없이 선량한 우리 이웃이다. 그래 말하잖아. 그런데 왜 그 선량한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아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요새 기사를 봐봐. 조현병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 기사가 얼마나 많아졌나.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라서 그렇다. 글쎄. 아님 법이 바뀌고 나니까 환자를 입원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그렇다. 글쎄. 이거 한번 읽어봐. 네.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회장님이 인터뷰하신 기사네요. 근데 이분 혹시 대표님 아시는 분?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기자 기사와 연관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어. 이 공감 가는 부분이 아주 많아.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 이 양반 인터뷰 후원부가 전부 그런 얘기인데 이 양반은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어쩌네 저쩌네 떠들 시간에 실제 환자들이 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야. 그래서 안인득 사건이나 남양주 사건 같은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하면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절로 된다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인식 개선이 되겠느냐 그 말이야. 어때? 기획 한번 해보는 거. 좀 막연하긴 한데 해보죠 뭐. 해볼게요. 오케이. 네. 나 왔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너무 열일하는 것 같죠? 기획기사는 준비 잘 되세요? 우리나라 정신질환, 특히 그 조현병처럼 좀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들이 참 전부 그렇네요. 구태의연, 그나마 전에 했던 거 재탕. 일단 돈을 더 쓸 생각은 없고 그냥 있는 틀 안에서 했던 거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일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너무 적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인데. 그래서 정신 쪽 사건 터질 때마다 나오는 지적도 매번 똑같잖아요.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 뭐 퇴원 후에 지역사회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성급한 탈원화가 문제다 등등. 그쵸. 아니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이렇게 답이 다 공개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너무 흔해지니까 이제 웬만한 건 독자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정신 쪽 기사는 뭐 폭행, 낭동 정도로는 아예 기사거리도 안 되고 누가 죽어야 그것도 아주 엽기적으로 죽어야만 기사가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어머, 이게 진짜 최 기자님이 하셔야겠는데요? 언제 이렇게까지 깊은 고민을? 그런 식으로 정신 쪽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그래서 정신 기사들 보면 거기 달리는 악성 댓글들, 거기에 이게 뭐 인권파리들이 정신 질환자들을 마구조비로 풀어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다 잡아들여라. 아니면 걔네들 보고 데리고 살라고 해라. 뭐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더 그럴듯해 보일 때도 있고요. 그 사람들 사실 이쪽 문제 잘 모를 거예요. 아마 평생 환자랑 접촉해 본 적도 없을걸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소리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가는 게 황당한 거죠. 와, 다음 주 수요일 2시 누군데요? 서울대학교 권준수 교수님이요. 그 자타공인 조현병 전문가. 이분이 진짜 바빠서 인터뷰 따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 됐네요. 사실 안인덕 사건이나 남양주 사건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현 주소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나라 앞으로의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되죠. 법, 예산, 정책,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거든요. 그냥 의학적으로만 보면 치료가 중단돼서 그냥 정상이 악화돼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죠. 하지만 정신질환이 다른 질환하고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다른 질환은 병이 심해지면은 본인이 점점 더 아프기도 하고 또 병원을 더 찾게 되죠. 근데 정신질환은 병식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의 병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병원을 찾지 않고 병이 더 심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식이 없는 환자를 그냥 환자한테만 맡겨놓으면 이거는 우리 사회가 환자를 유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절대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는 케이스였네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어요. 중단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특히 자타의 위험성이 초기에 나타날 때 빨리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치료 중단을 막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 중지를 막을 것인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악화될 때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악화될 때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금방 악화되지 않고 서서히 악화되기 때문에 그럴 시기에 우리가 빨리 치료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바로 강제 치료가 필요한 거겠네요. 네. 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환청이나 망상을 현실로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스스로 받을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병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 스스로 받지 않으려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강제 치료를 해야 될 건가,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강제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정신건강복지법. 맞습니다. 역시 알고 계시군요. 우리가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나 전문가들이 사법 입원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사법부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응급 환자를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오려면 경찰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또 이런 간격이 메꿔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아니, 어디 갔다 이제 와? 전화 왜 안 받아? 전화 몇 번 했는 줄 알아? 그러네. 아니,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어디 그냥 모임 좀 갔다 왔어. 아니, 무슨 모임? 센터 모임? 센터는 아니고 센터 비슷한 거. 지하철 타고 갔다 왔어. 요즘 센터는 안 다녀? 안 다닌 지 오래됐어. 너한테 말했는데. 아니, 센터는 왜 안 가? 너무 재미가 없어. 가면 맨날 똑같고 뭐 이상한 거나 시키고. 뭐? 재미? 병원 가는 날짜는 언제지? 좀 남았을걸? 다 다음 주 목요일이네. 그래, 차라리 위치 추적기를 달자. 아, 엄마, 나 어떡해. 아빠, 엄마 왔어. 나는 지금도 엄마가 환갑도 못 채우고 간 가장 큰 이유가 아빠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희망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엄마는 임종 때까지 아빠의 앞날에 대해 나에게 따로 이야기한 바가 없다. 그러나 아빠가 집을 나가 길거리에서 떠도는 것을 엄마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 나는 엄마가 해왔던 그 일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아빠는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엄마 생전에는 그렇게 자기 고집만 피우면서 약도 안 먹고 엄마 속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던 양반이 지금은 혼자서 약도 잘 챙겨 먹고 심지어 최근에는 매일 1시간씩 꼬박꼬박 운동까지 나간다. 엄마가 돌봐주질 않으니까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고 돌보려는 의지가 강해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그게 더 얄밉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었으면 엄마도 같이 살도록 했어야지. 엄마는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갔는데 이제 자기는 혼자만 오래 살 궁리를 하고 있으니
나가셔서 네. 약 받으시면 되세요. 수고하십시오. 다음 분이요. 네. 처음이세요? 네. 앞에 작성해 주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오랜만에 함께 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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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으시죠? 네. 약은 지난번처럼 드리면 되겠죠? 네. 저 원장님, 오늘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요? 네. 물어보세요. 그 아빠가 어디 이상한 모임을 좀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통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어디 그렇게 다니시길래 따님을 걱정하게 만드세요. 아 그래서 오늘 따님이 함께 온 거구나. 아니 어딜 다니시는데요? 그게 그냥 모임인데 이름이 좀 긴데요.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권익옹호 자조 모임. 글쎄요. 뭐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은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사실 저희처럼 종일 진료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쪽 일은 잘 몰라요. 그리고 뭐 훑어보니까 대한정신장애인협회? 뭐 환자에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 단체라는 거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장애인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뭐 환자들에게 나쁜 짓이 하겠어요? 아니 원장님, 그것보다 저는 아빠가 이런 사회활동에 관심 가지실 때마다 병이 악화되셨던 기억이 있어서요. 아 맞다 그랬지. 아니 내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아 영철 씨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잘 잡니다. 제가 밤에 화장실 가려고 잠깐 일어났을 때 들여다보면 뭐 잘 주무세요. 약도 거르지 않고 잘 드시죠? 약도 잘 드세요. 그럼 우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 일상생활의 변화를 너무 크게 걱정하시는 것도 환자분들에겐 큰 걱정거리가 되고요. 일단은 보호자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호흡이 긴 마라톤인데 작은 변화에 일일비하게 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우선 잠 잘 주무시고요. 약 잘 드시는 동안에 한시름 놓고 그냥 바라봐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따님이 뭘 걱정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어요. 그래요. 영철님 병이 그렇게 시작되었죠. 본인 억울하게 당한 일 바로잡겠다고 너무 무리해서 나서시다가 이 병 악화될 때쯤 또다시 그렇게 해서 입원하시게 된 거잖아요. 마지막 입원 후 벌써 7년이네요? 아니 제가 깜빡했어요. 아니 워낙 잘 지내시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잘 지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때도 원장님이 잘 봐주셨죠. 그랬죠. 예. 그 병원 입원 치료하실 때 제가 주치의였죠. 그때 퇴원하실 때쯤에 아마 제가 여기 의원 개업하게 될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퇴원하신 후에 다니실 곳을 제가 정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영철 씨가 이쪽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사실 제가 걱정이었던 건 저희는 입원실이 없는데 그때처럼 또 영철 씨 병이 악화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예전에 다니는 곳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거긴 너무 힘들어요. 다니기가. 영철 씨 앞으로 쭉 영원히 입원하지 말고 잘 지내봅시다. 화이팅! 아니 근데 어쩌다가 그런 곳에 관심 갖게 되셨어요? 사실 거긴 영철 씨가 관심 있는 사회활동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든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다 알게 됐어요. 저 같은 환자들 자립을 돕는다 해서요. 좀 멀긴 한데
지하철로 다 연결은 되더라고요. 2번만 갈아타면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3번 갔는데 도움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요. 혼자? 아니 지금 따님이랑 같이 계시지 않나요? 얘도 이제 시집을 가서 지 가정을 꾸려야 하고요. 아니,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갑자기.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이 건으로 권준수 교수님 만나 뵙고 왔어요. 예, 잘하셨네요. 권준수 교수님이야 뭐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 전문가시죠. 권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진주 안인득 사건이랑 남양주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고 그 결과 증상이 악화했고 그리고 증상이 악화하면 악화할수록 환자는 치료를 거부하고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다가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가 치료를 중단한 그 즉시 다시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게 어려우니까 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라든지 사법 입원 제도 도입 같은 것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그런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런 것들이 만약에 끝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인득 사건이나 남양주 사건을 막을 다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예,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방향이라면? 그러니까 이번 제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를 늘려가야죠. 아예 처음부터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실 지자체 단위에서 치료에 중단되는 사례를 확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 3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아도 약의 효과가 지속되는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치료가 지속돼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지역의 사례관리자가 찾아가서 약도 갖다 드리고 이런 주사제도 제공하면서 치료의 지속성을 계속 보장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미국에서 보편적인 정신의료 서비스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제공 중인 프로그램이 이제 액트라고 해서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뭐 저희도 가서 봤는데 이제 전문의 또 집으로 찾아가고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 상담사가 매일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또 직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도 가져다가 드리고 또 주사를 집에서도 맞을 수 있고요. 제일 놀란 거는 이 팀에 조현병을 이미 알아서 회복된 동료 상담가가 한 명씩 꼭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팀으로 환자와 함께 치유와 회복을 할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10명에서 20명의 전문가가 100명을 돌보는 개념이거든요. 결국 입원 수준의 정신의료 서비스를 집으로 찾아가서 제공하면서 실제 뭐 입원율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결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입원이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지 않으면 병원이 환자를 찾아간다. 뭐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표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최악의 사고를 일으켰던 이제 안인득의 경우에도 이게 외래 치료가 지속되는 5년 동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가 2011년에 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5년 동안을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치료가 중단된 다음에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긴 거죠. 이 사실 이 기자님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전에 사실 본인의 증상 때문에 치료 감호까지 받았던 분이 스스로 열심히 5년이나 꾸준히 치료받은 일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참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 모르지 않아요. 5년 동안 개근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 잘난 아빠는 한 1년 다니고 때려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안인득이 2016년 7월에 이제 부터는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때 주치의 선생님이 바뀌기도 했고, 근데 그 전에는 거의 관계 사고나 망상 같은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아졌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안 오기 시작했을 때 지역사회에 누가 한 명이 있어서 안인득을 찾아가서 치료를 권하고 챙겼다면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단계에서 누가 찾아갔다면 다시 설득하고 지금까지 좋아진 상황을 이제 같이 되돌이켜 보면서 이제 꼭 치료를 유지하자고 설득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거든요. 맞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아빠도 그렇게 약 끊고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아빠에게 치료를 권하는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엄마가 그렇게 혼자 술만 마시다 가진 않았을 것이다. 나빠진 환자에게 적시에 개입하는 방법과 환자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개입하는 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게 둘 다 가능하지 않다는 건데 만일 둘 다 가능한 나라에서 아빠랑 함께 살고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조현병 증상 중에 유별나게 강한 생존 본능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질문하는 기자분은 처음인데 그게 궁금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요. 예, 물론 저는 이 조현병이 참 힘든 병인데 조현병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또 삶을 지켜가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현병 증상이 호전되면 생존 본능도 강해지는군요. 네, 그렇겠죠. 근데 조현병이 심할 때는 생존 본능이 있어도 이제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니까 제대로 표현되지가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치유될수록 점점 적절한 방향으로 표현되면서 생존의 본능이 잘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진 거였네, 아빠가. 적절해진 생존 본능. 누군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해치러 올 거라고. 가족들도 다 한패라고. 칼까지 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부적절한 생존 본능에서 약도 잘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내가 떠나면 혼자 살 준비까지 하는 아주 적절한 생존 본능으로. 그런데 왜
왜 나는 그게 별로 안 기쁘지? 이 기자, 뭐 잘 돼가? 자, 커피 한잔 하면서 쉬엄쉬엄 해. 뭐 그럭저럭요. 이제 인터뷰 하나만 더 따면 취재는 얼추 끝나고 기사만 쓰면 되는데 근데 참 애매하네요.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뭐가? 팩트가 애매한 거야? 애매하면 팩트가 아닌데. 아니요. 팩트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래서 더 애매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한인득 사건이랑 남양주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많은 전문가들이 다 한마디씩은 했지만 크게 보면 사실 딱 몇 가지로 모이잖아요. 우선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 안 하고 악화되지 않도록 잘 살피되 그럼에도 입원해야 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면 뭐 더 큰 일 저지르기 전에 즉시 입원시키는 거 뭐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다라고 할 수 있고 거기 조금 덧붙인다면 정신병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이거는 권준수 교수님 연구실 갔을 때 권 교수님이 자신이 요즘 열중하고 있는 연구 주제라고 하면서 들려주신 건데요. 앞으로는 정신병 환자가 될 소인을 가진 대상자를 여러 가지 지표로 미리 발굴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터뷰할 대상에게 들어볼 얘기지만 조현병 환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서 그들의 사회적 고립, 치료 중단, 그에 따른 증상 악화를 막자는 거. 사실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전부 다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들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무슨 뭐 양자역학이나 빅뱅 이론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네. 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방안들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거나 네 가지가 맞물려서 작동하면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각 방안에 따라 무슨 파벌을 결성해서 경쟁하고 다툴 일도 없어요. 보수냐 진보냐 성장이냐 분배냐 뭐 이런 논쟁이 필요 없는 영역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단순한 사회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해결하기 쉬운 사회 문제가 또 있을까요? 아, 이 기자 지금 화난 거야? 아니 화는 무슨 그냥 좀 울컥하네요. 그래, 결국 의지의 문제겠지. 어디 그것뿐일까? 방법을 몰라 못하는 일보다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걸? 그래, 이건 의지의 문제가 맞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런 현안에 달아대는 댓글 정신 이상자는 다 잡아 넣어라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은연중 동의하며 손 놓고 앉아 있는 것이다. 이건 사회적 직무유기다. 그리고 그 거대한 벽 앞에서 환자와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적당한 환멸과 포기를 학습하고 그냥 애매하고 복잡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엄마가 그랬듯이 내가 그러고 있듯이 그리고 아마도 아빠도 그래왔을 것 같다. 대체 이걸 어떻게 기사에 담아내야 할까? 이 기자? 아, 네. 이 기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쓱쓱쓱 이렇게 써봐. 어? 애매하면 애매하다고 쓰고 엉망이면 엉망이라고 쓰면 되지. 내가 이 업계에 오래 있어 보니까 이 대충대충 소설 쓰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자기가 쓰는 게 보도용 기사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판결문인 것처럼 이렇게 엄근진 모드로 기사 쓰는 사람, 그것도 큰 문제야. 뭐 그런 사람은 오래 가기가 절대로 힘들어. 역시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 오래 버텨야 되는 거지. 그 옛날 얘기도 나오잖아. 뱀이랑 그 잉어가 용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일단 몇백 년은 쫙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야. 그 전에 낚시꾼한테 잡히거나 다른 짐승에게 먹히면은 용 될 일 없지. 근데 대표님, 조금 웃기는 질문인데요.
A 주변에 B가 있는데요. A는 옆에 있는 B가 너무 삶의 의지가 강한 거.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강한 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B도 같이 살아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A가 심성이 나쁜 애라 그런 걸까요? 뭔 말인지. 아니 그럼 A는 옆에 있는 B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되면 가장 죄책감을 많이 느낄 사람은 A일 거예요. 애매하네. 네, 애매하죠? 글쎄, 내가 듣기에는 말이야. A가 나쁜 애라기보다 A는 옆에 B가 살아있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즉, 둘 다 같이 잘 살 방법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옆에 애가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야. 그렇다고 옆에 B가 죽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게 참 애매하네. 그런데 분명히 보이는 것은 진짜 생존 본능이 강한 것은 옆에 B가 아니라 신경 쓰는 A 같아. 자기가 살고 싶은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옆에 B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 또 거기 다녀와? 어. 수요일마다 가나 보네. 응. 아빠 밖에 다닐 때는 헤드폰 안 써? 주변 소리가 안 들리면 길 건널 때 좀 위험하잖아. 그래, 저 생존 본능. 그래, 이 경우는 좋은 생존 본능 인정. 지금도 그 노래만 들어? 원웨이 티켓? 응. 맨날 똑같은 노래 들으면 지겹진 않아? 아니, 안 지겨워. 좋아. 그런데 가사는 들을 때마다 슬퍼. 가사? 슬픔의 나라로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 가사? 영어 가사를 듣는다고? 하긴 아빠가 대학교 다닐 때는 수재였다고 했지. 그래서 엄마랑 엮인 거지만. 근데 요새는 왜 헤드폰 쓰고 다녀? 춥지도 않을 텐데. 그게 헤드폰이 귀에 닿으니까 아파서. 그럼 헤드폰을 안 쓰면 되잖아. 꼭 하루 종일 음악을 들어야 해? 그게 귀에서 나는 소리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음악 들으면 괜찮거든. 아니 환청이 아직도 있어? 병원 가서는 그런 말 안 했잖아. 아니, 전에 했는데 원장님이 약한 것은 거기 내가 귀만 안 기울이면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약을 세게 먹는다고 환청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래. 그랬구나. 아빠는 그 원웨이 티켓 가사 슬프다면서도 계속 듣는 이유가 뭐야? 이 노래 엄마랑 아빠가 대학교 다닐 때 엄마를 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나서 춤출 때 나왔던 곡이야. 그때 엄마가 참 예뻤는데 그때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랬나 몰라. 엄마한테 가서 춤 한 번 추자고 했는데 엄마가 웃으면서 그래, 이 이야기 엄마에게 한 번 들은 것 같다. 그런데 아빠도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좀 의외다. 원웨이 티켓 투 더 블루스. 슬픔의 나라로 떠나는 편도 승차권. 그렇게 빛나던 두 사람의 젊은 날이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슬픔의 나라로 떠나버리고 만 것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저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보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여기 네. 앉으세요. 예.
뭐 어떤 말이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저 여쭤볼 것이 아주 많아요. 네, 우선은 제가 회장님을 만나 뵙고자 한 이유는 진주 안인득 사건이나 이제 남양주 살해 사건처럼 끔찍한 비극에 대한 해법이 무엇일까를 취재하는 중에 회장님을 만나 뵙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게 됐고요.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환자들이 입원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병원 치료 환경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기자님, 우리 2년 전에 우리 대남병원,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 사태 터있을 청도 대남병원에 그 TV 화면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 화면과 같이 그 보신 것 같이 그 병원 환경이 그 엉망이더라 아닙니까? 병원 환경이. 그러다 보니 우리 환자들이 병원 가기를 아무래도 꺼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병원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기 좋고 근처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거기다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병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가용을 타고 간다든지 뭐 교통이 많이 불편하니까 그런 곳에 다 몰리다 보니까는 또 힘든 부분도 있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모든 것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좋은 침대 자고 싶고 좋은 밥 먹고 싶고, 그죠? 안에서 그냥 인긴 치료를 받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병원 환자들이 아무도 이용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작 복지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실제 복지법에는 그냥 온갖 걸 다 해줄 듯이 복지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는. 그러나 실상 모든 것이 전혀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다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법대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지금 현재.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게 정신질환자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15개 유행 중에, 작년 15개 유행 중에서도 최저로 지금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취업이 적게 돼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소득도 차고 적어요. 그 이유는 정신질환이라 그러면 일하지 못할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취직하기도 힘들고, 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쫓겨나오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친구들, 우리 정신질환 앓고 있는 친구들을 재활을 했더라도 어떻게 재활을 갖다가 거기에 각 개인의 어떤 그 학력에 따라서 어떤 수준에 따라서 재활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보호의무자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혹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 많죠. 지금 현재 우리 정신건강복지법 속에 보호의무자 제도가 있어요. 보호의무자 제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아니고 보호의무자 제도.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그러면 보호자가 입원을 시켜야 되고, 퇴원도 우리 보호자가 퇴원을 해야 되고, 우리 보호자의 모든 권한을 다 주어져 가지고서는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어요. 보호의무자 제도가. 그런데 강제 입원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강제 입원이라 그러는데, 그 강제 입원을 갖다가 이제가 우리 환자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어 병원을 이렇게 입원을 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병원에 입원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거든요. 부모가 그냥 어떻게 이혼을 한 부모가 있다든지 그런 부모들은 보호의무자가 둘이가 있어 입원을 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연락이 안 된다.
보호자가. 그러면 입원이 안 돼요. 그 서로가 들어올 때까지 입원을 못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런 힘든 점도 있지만은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을 당사자들이 사고를 했다면 보호무자가 책임을 다 지도록, 온갖 걸 다 짊어지도록 한 법이 보호무자법이거든요. 그럼 이건 악법입니다. 이거는 자식, 부모들, 아픈 자식과 부모들을 원수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수 만드는 법을. 그래서 이런 법은 떠도 곤치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법은 정말 곤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무자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중입니다. 정말 법은 바뀌어야 됩니다. 보호무자 법은. 네,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가족협회에서 가족분들이랑 당사자분들이랑 같이 자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자조 모임이 무엇이고 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요번에 전국 교육을 통해서 자조 모임이라는 걸 개설하게 됐는데요. 만드는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가족협회가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하지만은 제대로 목소리 한번 못 내보고 제대로 정책 한번 못 내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우리 협회가 지금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이제 정말 정책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요구해야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 나이들이 많아요.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때도 논리적으로 말씀할 줄 모르십니다. 저부터라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배워서 우리도 이제 정신보건 이 바닥에 뭐 동양치가 아니고 이제는 주인이 되는 목소리를 내고자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당사자들한테 하고 싶은 거 정책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를 숙제를 한번 내면서 한번 적어봐라. 우리가 이렇게 숙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정말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정말 조목조목 이렇게 다 이렇게 해오셨거든요. 이걸 받았는데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여기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원격 진료와 위기 쉼터입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보시죠. 출근 안 해?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는 날이야. 아빠. 커피 같이 마실까? 아빠는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커피 다음엔 뭐? 운동 나가. 그 다음엔 씻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랬구나. 그 커피 큰 거 하나 탄 거지? 근데 하루에 3번밖에 안 마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도 많이 줄였네. 예전에는 하루에 10잔까지 마시더니. 그래도 이제 콜라는 안 마시지? 근데 그 믹스커피랑 콜라가 왜 그렇게 좋아? 나도 몰라. 병원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 다른 환자들도 다 그래. 약 때문인가? 커피 많이 먹으면 수면에 방해될 텐데. 아니다.
환자의 일상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고 했지? 아빠, 응? 예전에 병원 다닐 때 병원 가는 거 많이 힘들었어? 그냥 좀 약간. 그럼 지금은? 지금도 많이 힘들어? 지금은 안 그래. 다닐만 해. 가깝고 약도 세지 않고. 아빠, 응? 아빠는 오래 살고 싶어? 아무래도 오래 사는 게 좋겠지? 그럼 나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유, 그야 당연하지. 너는 더 오래 살아야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지. 그래, 나 오래 살게. 오래오래 살게. 우리 같이 오래 살자, 아빠. 확실히 F20은 무서운 병이지만 F20 이후의 삶은 다양한 모습을 갖는다. 어느 날 슬며시 다가온 F20의 환청망상에 사로잡혀 진주의 안인득이나 남양주의 강모 씨처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경우도 있지만 수십 년 병마와 싸우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희망의 그루터기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도 있다. F20 자체는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원웨이 티켓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F20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할 때 어떤 치료가 좋은지나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할 때 또는 어떤 정책이 좋은지 어떻게 법을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할 때 꼭 주목해야 하는 것이 F20 이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이고 반드시 경청해야 할 것이 그들의 치열한 목소리다. 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 깨지고 좌절하고 배우고 일어선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가 F20이라는 괴물과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F20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